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해 내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의 밤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으로 11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는 1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 이후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인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회사 내 승강기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다름없어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특히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추석을 보름가량 앞두고 연 이틀 벌초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권고에 이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춰서 실시한 뒤 추석 연휴에 대비해서 2주간의 특별 방역 기간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와 2.5단계 중간 단계 전망도 있었지만 2단계로 이제 낮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카페와 식당도 이제 정상 영업에 들어갑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2주간 수도권에 시행됐던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고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커피 전문점 등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중소형 학원, 헬스장 등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100명대 신규 확진자 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에 대한 고려가 완화 배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석 연휴 기간의 감염 확산 우려는 특별 방역 기간을 준비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연휴 기간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명으로 여전히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생 확진자가 99명으로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서울은 31명으로 한 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99명, 해외 유입 22명, 총 121명으로 여전히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난 8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어제 136명, 오늘 121명으로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도 지난달 14일 85명을 기록한 이후 30일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나타나게 되었고 전국 전체로 봐도 99명이었고 특히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60명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지역 발생 30명, 해외 유입 1명으로 한 달 만에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최저치입니다.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이른바 확진율도 서울이 1.1%로 9월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언제든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오늘 하루 대구에서만 14명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이 중에 11명이 자가격리됐던 대구 사랑의 교회 관련인데요. 대구 방역에 또다시 경고등 켜진 거 아니냐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40명이 넘는 신도가 감염된 대구 사랑의 교회입니다. 250명이 자가격리를 받다가 해제 직전 받은 검사에서 1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동구 8명, 서구 1명, 수성구 2명이 나왔고 연령대는 10대 미만에서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어났는데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가격리 준수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담당 공무원 정해서 오전 오후에 모니터링도 하고. 또 동중하초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50대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칠곡 장례삼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60대 남녀 2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총 14명, 감염자 수도 11일 만에 두 자릿수로 급증하면서 대구시 방역에 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2주일 만에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다시 조정이 된 건데 네. 방역 당국의 목표는 원래 100명 미만으로 신규 확진 나와야지 완화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애초 2.5단계 발표를 하면서 내걸었던 목표 말씀하신 대로 1일 확진자 수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목표 미달이기 때문에 재연장도 가능하지 않겠냐. 또는 2.5단계에서 음식점, 카페에 대한 강화 조치만 조금 풀어주는 이른바 2.25단계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결국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현재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발표 들어보시죠. 생활방역위원회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타격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네. 2.25단계가 아니라 이제 확실한 2단계로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 밤 9시 이후에 영업 다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가능해진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일단 수도권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다시 정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식당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를 권고합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뭐예요? 네,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홍보를 해주는 식이 될 듯합니다. 네. 이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점 등 모두 매장 내 영업 제한은 풀리지만 한 칸 띄어앉기를 통해 이용 인원을 조절해야 하고요. 이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PC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PC방의 경우에는 앞서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됐었죠. 예. 이 고위험 시설 목록에서 다시 빠지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예식장의 경우에는 사실 2단계 하향 조정이 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고충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 역시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 하향과 관계없이 계속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와 교계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강공원 출입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한강공원 통제의 경우에는 역시 서울시 조치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네.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취식 금지, 일부 공원 출입 금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내일 오전쯤에 서울시의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 발표를 보면 말이죠. 2주 동안은 이제 2단계로 가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2주 동안 특별 방역 기간이라는 걸 설정을 했는데 네. 이때는 그러면 다시 2.5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직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2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수준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연휴 바로 전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쯤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추측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이루어지겠죠. 또 젊은 층이 몰리는 클럽, 유흥주점 등은 이태원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영업 제한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시민들의 이동권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이동 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백신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그 중국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이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데요. 네, 중국 정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두 종류의 백신인데요. 주민 수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했더니 아직 부작용이나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제약사 측의 주장이고요. 이 백신들은 아직 3상 임상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중국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일반인에게 투여한 겁니다. 때문에 아직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뭐 국제적으로 그래도 효능을 인정받을 후보군의 백신이 영국 그 아스트라제네카 네. 이 제약회사의 백신 이게 이제 임상 시험을 또 재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앞서서 임상시험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이른바 횡단성 척추염 증상을 보이면서 이거 부작용이 아니냐 우려가 제기됐고 임상시험이 잠정 중단됐죠. 다행히 우리로 치면 영국 식약처에서 안전하다는 최종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연말쯤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네. 참 연말쯤에 정말 이수아 기자 말대로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뉴스 추적 이수아 기자였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이후 침묵해온 추 장관이 오늘 국민께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겠다고도 밝혔는데 야당은 수사 개입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입니다.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이후 6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 말을 아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인 이전의 엄마로서 아들에 대한 속마음도 내비쳤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 남편을 둔 입장에서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아 후유증이 걱정됐지만 군을 믿고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에서도 아픈 병사에 대한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며 군의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검찰 개혁을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SNS 글이 수사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역병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반쪽짜리 해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그리고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2시간 만인데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을 단독범으로 표현했지만 법적 의미의 범죄자로 취급한 건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오지혜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보자 실명 공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 고발자를 공격하고 겁박하는 권력을 보니 다시 1980년대로 주저앉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익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한 방송사에 지난 2월 인터뷰 화면 사진을 올리며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자신이 처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사과에 나서자 황 의원도 의도와 달리 불편함을 드려 유감이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당직 사병에 대해 실명과 함께 범죄자를 의미하는 단독범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가 야당의 비판을 받고 해당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황 의원은 야당에서 당직 사병의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단독범이란 표현을 썼을 뿐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2만 원 통신비 지급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내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4차 추경안 처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심은 역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계속되는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강행하느냐 여부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대책과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도 통신비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승수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 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도 통신비 예산을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조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니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를 노리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비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논란이 됐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갈 태세입니다. 정치부 전정현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정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들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 유감 표명을 한 시점이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국회 일정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네,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 추 장관은 내일과 마지막 날 2차례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에 진행되는데요. 여권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4차 추경안도 처리하고 인사청문회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계속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았고 추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대정부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네. 아마 제가 보기에 모든 상임이나 모든 부처에 아마 질문이 아마 추미애 장관에 집중될 텐데 그럴 때 저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일주일 내내 여야 정치권의 추미애 대전을 앞두고 추 장관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추미애 장관의 오늘 유감 표명이 야당의 공세를 조금 누그러뜨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반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입장문에 대해 곧바로 논평을 내놨는데요. 네. 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일 대정부 질문만 순탄히 넘겨보자며 대통령과 짜고 치는 가증의 눈물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추 장관의 입장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들의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야당은 추 장관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에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저격수로 율사 출신의 박형수 전주회 의원 등을 배치해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선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당직 사병
실명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던 황희 의원도 사과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황 의원이 끝내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건 지난 12일이죠. 황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당직 사병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고 단독범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상 당직 사병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추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압박한 것 아니냐며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들 이렇게 좀 보니까 말이죠. 네네. 이 실명 공개가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던데요. 네, 황 의원은 논란이 되자 당직 사병 실명은 자신이 먼저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월 한 방송사가 당직 사병을 인터뷰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던 방송 장면을 캡처해 올리는 등 해명에 나섰는데요. 제가 오늘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에 본인이 언론사에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한 만큼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이제 대정부 질문과 함께 4차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 통신비 2만 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금요일인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야당도 이견은 없지만 통신비 2만 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변인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2만 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에게 계좌로 들어갑니다. 1조라는 돈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론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수용한 상황에서 묘안을 찾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비를 일부 지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늘리는 방식의 보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로 국민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돌파에 지혜를 모으길 국민은 바라고 있겠죠. 네. 뉴스주적 전재현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에서는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면서 택시가 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인천 앞바다에서는 보트가 고장나 5명이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세찬 빗줄기에 잠겨버린 도로 한가운데 택시가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뒤 강물에 잠긴 차량 지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구출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도 표선면 인근에서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택시가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에 시간당 40mm의 갑작스런 장대비가 쏟아졌고 이를 피하지 못한 택시가 물에 잠긴 겁니다. 마을길 골목 같은 데를 지나가시다가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차 위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택시가 물에 완전히 잠기기 직전 차량을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레저보트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승선원 5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지인들과 낚시를 나갔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 구조를 요청했고 인근을 순찰 중이던 연안구조정이 출동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남 청양군에선 휴일 동안 공장과 주택 2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법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구속과 무죄,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주에 대해선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법원의 판단 근거를 유호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22일 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가게에 지인들을 받은 유흥주점 업주 A씨.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지법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방역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실제 감염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두고는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4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편의점과 사우나를 돌아다닌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격리시설에서도 도주를 하다 붙잡혔는데 결국 법원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 이탈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셧다운을 이야기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닌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면 자가격리가 끝난 줄 알고 외출한 30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17일 입국해 5월 1일까지 2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B 씨는 격리 마지막 날인 1일 낮 외출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지서에 5월 1일이라고만 쓰여 있어 만료 시각이 0시인지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가출 여중생을 데리고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를 시킨 일당 4명이 구속됐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일당 중에는 현역 사회복무요원과 중학생까지 포함돼서 논란이 컸는데 이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가출 여중생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킨 일당의 범행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중생 2명을 이곳으로 불러낸 뒤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숙박업소 대신 이동하기 편한 차량과 유심카드를 뺀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지난 8월 피해자 신고로 CCTV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체포된 일당 4명 중엔 만 13살 중학생과 현역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A씨는 피해 여중생 중 1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경우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일당 4명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한 직장인이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고 난 뒤에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봤는데요. 회사가 제공한 승강기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한 게임 회사의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퇴근 중 회사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의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후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등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4월 A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면서 재판까지 갔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재해인 승강기 사고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의 발생 원인, 인과관계를 근로자 측에서 엄격하게 입증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인과관계 및 질병의 발생 원인을 폭넓게 인정하여 법원은 설령 개인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중장년 부모님들이 이 뉴스 꼭 귀담아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녀를 가장해서 휴대폰 고장났다고 문자 카톡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 가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라. 그러면 20% 남는다. 이런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 사기극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직장인 여성 A씨의 어머니는 최근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딸인 A씨 흉내를 내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문자로 어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프트 카드라는 것을 해외에 팔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어머니에게 구입을 요구한 겁니다.
이걸로 내가 외국 애들한테 팔려서 돈을 벌고 있는데 수익률이 20%야. 그쪽에서는 문자로 계속 엄마 이거 사서 이렇게 보내주면 돼 하면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피해자는 이틀 동안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사서 고유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기프트 카드는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투자 상품과 거리가 먼데 이를 잘 모르는 연령층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신종 수법이다 보니 피해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매 한도 제한이 없는 매장도 있고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는 곳도 드뭅니다. 하루에 구매 한도 같은 거 있어요? 필요하신 만큼 사셔도 돼요. 이따가 만약에 필요해서 또 오셔도 돼요. 피해자도 대형마트 한 곳에서 8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샀지만 별다른 주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최소한을 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의 액수를 정하고 점포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기프트카드가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진흥화되면서 금전과 관련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요구는 의심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옆나라 얘기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내일 총재 선출합니다. 2인자인 스가 관방장관 유력하답니다. 투표수의 70% 획득 전망 보도도 나왔고요. 스가 장관은 외교는 아베와 상담하겠다고 하죠. 스가라고 적고 리틀 아베로 읽어야겠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내일 열릴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지부연합회 대표당원 141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전체 535표 중 과반인 168표 이상을 얻으면 새 총재에 취임하는데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로 선출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스가 장관은 자민당 의원표만 전체 70% 가깝게 득표해 압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오른팔로 불렸던 만큼 스가 장관의 당선은 한일 관계 개선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스가 장관은 한 후보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의 정상외교를 극찬하며 외교는 아베 총리와 상담하면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쟁점이 그대로 남아있고 청구권 협정 같은 것은 원래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는 그 편이라서 한일 관계 급격한 개선이 있기는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새로 선출되는 자민당 총재는 이번 달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올 추석 유행어는 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려오지 마라. 우리 5,000년 역사 이래 추석 귀성길 자제하자는 운동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추석 이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벌초객들로 고속도로가 붐볐고요. 각 지자체도 코로나 방역의 비상이라고 하죠. 네. 김영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실제로 지금 고향 분위기 어떤지 전남 곡성군 면장님 전화 인터뷰하겠습니다.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도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차량들로 빼곡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나 벌초에 나선 사람들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차가 많이 막히던데 아마도 그 추석 얼마 앞두고 성모객들이 벌초에로 가가지고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부가 추석 때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데 이어 지자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향후들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서한문을 보내고 대신에 온라인 합동 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완도군도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며 영상물 제작과 벌초 비용 지원 등을 할 방침입니다. 충남 금산군도 방문 자제 캠페인을 펼치는가 하면 경남 지역 지자체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권고가 나와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서울에 있는 자녀들의 귀성 자제를 요청드리고 있어요.
곧 각 가정과 가정에 고지도 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 간 거리 두기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